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치아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지난 7월부터 확대됐습니다.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디까지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르치과 정회웅 원장과 함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적용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데 내 치아는 대상이 될지 또 치료비는 얼마나 될지 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의 범위와 대상에 대해 치의학 박사 정회웅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됐는데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만 70세부터 적용받았던 임플란트 보험이 금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51년 7월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부터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치료를 못 받고 미루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을 잘 보시고 보험 적용을 적극 활용하여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치료비 부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적용 대상의 나이가 낮춰진 건데 네. 그 개수와 상관없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치아가 남아있는 상태로 앞니나 어금니 구분 없이 평생 1인당 2개까지 한정되어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이제 국가적으로 그 의료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 국한적인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1세의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잔존 치아가 있고 상실된 치아가 3개 있지만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보험을 잘 활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케이스를 보게 되면 예. 이가 전혀 없는 무치아 환자인 경우인데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보험 적용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임플란트 그 상부 구조물도요. 네. 보험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네네. 아마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원장님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그 임플란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임플란트는 크게 인공치근, 그다음 지대주, 그다음에 그 상부의 보철물 이런 세 부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인공치근은 오른쪽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뼈에 씹어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대주는 인공치근과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철물은 치아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예. 지대주와 보철물의 경우에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대주와 보철물 보험 적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제가 방금 지대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왼쪽 그림처럼 보험 적용이 되는 지대주는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형태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재료비 부분 자체가 조금 더 저렴하게 적용이 되죠. 하지만 잇몸 형태에 따라서 기존 지대주로 해결을 할 경우에 어떤 청소성이 떨어진다든지 임플란트 장기적인 유지 관리에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술하시는 선생님께서 맞춤형의 그 개개인에 맞는 잇몸의 상태에 맞는 그 지대주를 제작해서 적용하기를 권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 적용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보험 적용이 되는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네. 건강보험의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말씀해 네, 네.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임플란트에 있어서 보험이 적용되는 그 상부의 보철물은 저희가 기존에 그 PFM이라는 그 앞에 앞니를 할 때에 그 도자기 부분의 재료를 해서 많이 치료를 해왔습니다. 네. 그 재료가 보편 타당하게 앞니의 경우는 치아색으로 될 수가 있고 어금니 쪽에는 또 그 치아색이면서도 기능에 잘 견딜 수 있는 지금까지 인정받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재료를 어떤 이런 그 임플란트 보험 적용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보다 조금 더 재료의 특성들을 살려서 지르코니아라든가 또 기존에 어금니들 경우에 이제 금으로 해서 상부의 보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치료받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추가적인 치료비의 부담을 조금 더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 50%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정한 65세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한 개당 50에서 6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식립할 곳에 뼈 이식을 동반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 그 뼈 이식하는 그런 시술에 대한 비용은 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자분께서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이 임플란트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기 전에 네. 이미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이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말하자면 올해 2016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그 전에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한 3개월 전에. 네. 근데 임플란트 치료는 대개 뭐 1년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어져 가죠. 근데 안타깝게 그런 경우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2016년 7월 이후에 시작한 그 임플란트 치료에서부터 적용이 된다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가 없을 때는 임플란트 보험을 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가 하나도 없을 때. 네. 네, 이제 무치아 환자의 경우는 사실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해주면 기능적으로나 유지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편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면 그 틀니를 이용해서 치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틀니를 이용한 치료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틀니 치료를 받을 때 냈던 비용의 대개 절반 정도의 비용을 네. 부담하시면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기능적인 부분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임플란트에 대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치의학 박사 정혜웅 원장과 함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적용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아토피 환자들에게 더욱 힘겨운 여름. 자칫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가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과 함께 여름철에 아토피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름철은 땀이 많이 나는 계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좋지 않다고 해서 아토피 환자들은 시원하게 있어야 하고 땀을 흘리면 좋지 않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아토피 환자도 적절히 운동을 해서 땀을 배출시키는 게 좋습니다. 간혹 땀이 나게 되면 피부 자극이 되어서 가려움이 비교적 심해지기 때문에 네. 땀을 흘리지 말고 시원하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언도 있는데요.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아토피 환자의 피부도 정상적인 호흡을 해야 하고 또 땀과 같은 노폐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네. 적절히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고 목욕이나 샤워를 하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또 햇빛이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토피 환자와 자외선 차단제 사용은 어떤 게 옳은 거죠? 네, 사실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피부 손상을 입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아주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것은 좋지 않은데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외선 차단제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또 자주 사용하게 되면 사실은 피부에 해악을 끼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을 보게 되면 주로 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와 이 물리적인 자외선 차단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는 성분이 주로 아보벤젠이라든지 이러한 벤젠 계열의 화학약품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고요. 또 물리적인 차단제는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또는 티타늄 옥사이드와 같은 이런 무기 화학 물질이 그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가지 성분 다 장시간 피부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피부염을 유발한다든지 또는 피부암을 일으키는 이런 발암인자로 작용하고 있고 네. 또 미국의 내분비학회에서는 이러한 제품들을 오래 사용하면 그 불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치료하는 아토피 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선크림 같은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 직접 바르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물질들 역시 피부에 장기간 접촉이 되다 보면 아토피 세포의 변형과 또 염증의 악화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외선에 오랜 시간 노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보다도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또는 소매가 길고 또 통풍이 잘 되는 의복을 입어서 자외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식중독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아토피 환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여름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입니다. 따라서 각종 그 감염성 질환에 이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이 아토피 환자들이 부패한 음식물을 섭취했다든지 또는 장염에 걸렸을 때 곧바로 피부에도 염증이 악화되거나 진물이 많이 나오고 또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바로 동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주의할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시원한 물을 마실 때 생수나 정수를 바로 마시기보다는 비교적 끓인 물을 식혀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음식도 날 음식보다는 익힌 음식을 위주로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또 오래되거나 상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장마 때문에 굉장히 습한데 아토피 피부에는 이 습함이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사실 이 매우 높은 습도도 인체에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관절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습도가 높아지게 되면 통증이 더욱 가중됩니다. 네. 피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의 이 병변 부위가 지나치게 습하게 되면 역시 염증이 가중되고 또 진물이 많이 나오거나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하는 환경에 적절하게 습기를 제거해주는 이런 에어컨이나 가습기를 활용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비교적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덥다 보니까요. 식욕도 떨어지고 컨디션도 저하되잖아요. 이렇게 몸이 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피부에도 문제가 생기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몸 전체와 일부분이 모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아토피 환자들의 피부도 역시 좋은 쪽으로 진행되어 가기보다는 염증 상태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몸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인데요. 여름철의 경우에는 입맛이 없다고 해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가공식품 위주로 섭취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상적이고 또 질 좋은 영양식을 잘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또 여름철 제철에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에는
그 시기에 필요한 무기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철 과일이나 채소도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시고 수면을 취하셔서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아토피 피부에도 호전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충분한 휴식과 숙면 말씀하셨는데 사실 피부가 가려우면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 환자분들께서 늘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려움이고 특히 가려움이 밤에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래도 밤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이 숙면을 취할 수가 없고요. 그로 인해서 낮 시간에 또 피곤하고 또 짜증 섞인 일상이 지속되다 보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 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몇 가지 그 사항들을 좀 실천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낮 시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좋지 않은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은 밤 시간에 이 가려움증을 가중시키는 그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열량이 지나치게 높다든지 또 각종 이 화학 조미료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수면을 정상적으로 취하기 힘들어지고 가려움증 자체가 증폭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니까 이런 음식들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여름철의 경우에는 밤이 짧고 낮이 상당히 깁니다. 잠들기 전 한 3-4시간 전에 운동을 하시고 네. 땀을 흘린 다음에 이 목욕을 하시고 휴식을 취하다 보면 조금 더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토피 환자들은 자는 동안 아토피 부위에서 이 노폐물과 진물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얇고 가벼운 면으로 된 천을 활용해서 이 침구류를 세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 잠들기 전에 과식을 하는 습관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면 수면 자체가 방해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네. 수면 중에도 여러 가지 그 장기의 기능들이 계속 그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역시 염증과 이 가려움증이 악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과식은 금물입니다. 이러한 그 몇 가지 사항만 좀 잘 실천하시더라도 조금 더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여름철에 아토피 환자가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들로 채워주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당부 말씀 있다면요? 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아토피는 대증 치료 약물로는 완치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약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중증의 아토피로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아토피가 발견이 된 시점부터 근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이러한 근본 치료를 하게 되면 아토피를 실제로 극복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질환에서건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갈증을 해소하는 다양한 음료를 찾게 되는데요.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음료도 있습니다. 먼저 술입니다. 무더운 밤 시원한 맥주 한 잔의 유혹에 종종 흔들리지만 술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탈수 위험을 높인다고 하네요. 또 커피와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 역시 탈수 위험을 높이고 심장박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름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요. 탄산음료도 오히려 갈증을 부추기고 신장을 해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깨끗한 물만큼 건강한 음료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